파란만장 인생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서초구에 사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기만 한 여자였습니다. 제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불과 몇 달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능한 펀드 매니저인 아들은 저의 자랑이었고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인 며느리는 제 친딸보다 더 살가운 존재였지요. 그런 며느리가 제 퇴직금 5억 원을 전부 써버렸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차라리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제 눈을 탓했고 며느리의 선한 마음을 의심한 제 자신을 꾸짖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 부도로 하루아침에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곰팡내 나는 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난 그날 밤이었어요. 얇은 합판 문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기 전까지 저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그 늙은이가 평생 모은 돈이 고작 그까짓 5억이라니. 자기가 무슨 교장 선생님이면 다야?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당신 아버지 회사 급한 불은 껐잖아. 당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한다고. 당신 마누라 몸값 비싼 여자라고 말이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몸값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과 천사 같던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인생이, 제 믿음이, 제 사랑이 한낱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순간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겠다고. 나를 배신한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고통을 몇십, 몇백 배로 되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어리석었던 늙은 여자의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은 참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바치고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한 뒤 제게 남은 것은 든든한 아들 내외와 남편이 남긴 아늑한 집, 그리고 섭섭지 않은 연금이었습니다. 12년 전 그토록 산을 좋아하던 남편이 등산길에서 실족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틈도 없이 제 하나뿐인 아들 민호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증권사에 들어가 펀드 매니저로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보며 먼저 간 남편에게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아가씨를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이라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참으로 싹싹하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 오던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이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되어드릴게요라고 말하는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결혼 후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주고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제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아들은 유능하지, 며느리는 저렇게 효심이 지극하지. 무슨 복을 타고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더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특히 혜진이는 제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력이 없어 보이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귀한 보약을 다려 바쳤고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베란다 가득 채워주며 소소한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며느리는 제게 단순한 가족을 넘어 외로운 노년에 찾아온 가장 좋은 친구이자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혜진이를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 통장과 인감 도장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맡겨두고 저는 그저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과 아들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던 완벽한 노후라고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기특한 생각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혜진이는 참으로 고상한 취미를 가졌구나 싶게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교실이라는 곳에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르신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 혜진이의 말은 참으로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겠다니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두말 없이 허락하며 오히려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사드려야지 않겠냐며 두둑하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이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정성껏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올 때는 항상 어딘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저녁상에 앉으면 오늘 만난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평생 쓴소리만 듣고 살다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할아버지 이야기, 혜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며 돌아가신 딸이 생각난다고 우셨다는 할머니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음악을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악기를 살 형편도 안 되고 마땅한 연습 공간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일 한번 하는 것이 뭐가 대수랴. 저는 혜진이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그 통장에는 제 퇴직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합친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 이걸로 어르신들 음악 배우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구나. 네가 야무지니 여기 이 5억으로 1억은 네가 알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4억은 나도 이제 늙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네가 좀 맡아다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혜진이가 더욱 믿음직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혜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고귀한 뜻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제 마지막 재산을 좋은 곳에 쓰게 되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마 그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아들 민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집으로 들어오던 그날 저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제 아들이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고백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망했습니다. 제가 운용하던 펀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민호는 세계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절규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펀드가 무엇인지, 경제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무너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값비싼 그림들, 혜진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까지 우리의 행복을 증명하는 듯했던 모든 것들이 차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만 살아온 제게 집안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의 험악한 고함과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평소 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값싼 동정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민호는 돈을 구하러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잘 나갈 때 주변에 넘쳐나던 친구와 선후배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야속한 세상 인심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보금자리를 튼 곳은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한 곰팡내로 가득한 어느 다세대 주택의 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화사한 베란다를 가졌던 예전 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요.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어째서 이런 것일까? 먼저 간 남편에게도 이런 꼴을 보이게 된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줄기 희망처럼 떠오른 것이 바로 혜진이에게 맡겼던 제 퇴직금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 그 돈만 있으면 우선 급한 불은 끄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혜진이를 찾았습니다. 아가, 나 좀 보자. 저는 구석진 방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혜진이를 불렀습니다. 며칠 사이 혜진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왔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니. 내가 너에게 맡겼던 돈 기억하지? 그 돈으로 우선 급한 빚부터 막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응?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혜진이의 동그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흐흐흐,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떡해요. 혜진이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돈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 첼로 사드리고 레슨실 임대료 내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 병원비 대드리고 하다 보니 제가 다 써버렸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금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혜진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봉사단체도 이번 일로 풍비박산이 나서 후원 내역을 증빙할 서류도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차마 혜진이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해 한마디 없이 그 큰 돈을 다 쓸 수 있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서럽게 우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밖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들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상황에 저 착한 애를 잡는 게 할 소리예요? 당신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워야겠냐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돈 몇 푼이라니요. 그것은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민호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깟 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야말로 이제 우리한테 짐만 되지 말고 조용히 좀 계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제 심장에 박힌 비수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보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게 던진 그 잔인한 말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에게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좁고 축축한 지하방 한 구석에서 죽은 듯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중 곧 월세 낼 돈도 없으니 방을 빼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신세가 된 것이지요. 마지막 남은 짐을 꾸리던 제 손에 낯선 태블릿 PC 하나가 잡혔습니다. 혜진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쓰던 아주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삿짐에 섞여 들어왔다가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무심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혜진이의 화사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자 또다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봉사단체 사람들의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클래식 음악 교실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곳에 후원금 사용 내역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VVIP 심신 안정 프로그램 고객 관리였습니다. 클래식 음악 교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파일에는 수십 명의 남자들 이름과 나이, 직업, 연락처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 밑에는 백발의 지적인 스타일 선호, 과감한 스킨십을 즐김, 대화보다는 신체적 교감을 원함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들의 성적 취향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의 물건 목록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각 이름 옆에 기록된 날짜와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었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오고 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혜진이가 말한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은 사실 돈 많고 외로운 재력가 노인들이었고, 클래식 음악 교실은 그들을 상대로 한 추악한 성매매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이는 제게서 받은 5억 원을 종잣돈 삼아 제 또래의 늙은 남자들에게 웃음과 몸을 팔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뒤에 그런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배신감보다 더 큰 혐오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과 제 믿음, 제 모든 것을 능욕한 용서받을 수 없는 기만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충격으로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들을 제 손으로 심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저주받을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고객 명단의 가장 위 VVIP라고 따로 분류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 그는 거의 매주 혜진이를 만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혜진이가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이 이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 남자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다. 저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제 목소리를 숨기기 위해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 쥐고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에 적힌 최 회장의 개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지난 12년 동안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들었던 그 목소리. 여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 타령이요? 잘못 거셨소. 아니, 잘못 걸었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지만 제가 이 목소리를 착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12년 전 북한산 등반길에서 실족하여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던 제 남편 강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석 씨, 당신 살아있었어? 제 목소리가 미친 사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대체 누구요? 그리고는 무언가 직감했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이 제 고막을 때렸지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그 남편이 내 며느리의 가장 특별한 고객이라니. 이것은 대체 무슨 기괴하고 끔찍한 악몽이란 말입니까?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기댄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잠도 모두 잊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기극의 전말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폐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허름한 옷차림의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 회장이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며칠 뒤 심부름센터 직원이 가져온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마지막 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 강태석이 젊고 화려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이라는 가명과 새로운 신분으로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등산길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무연고자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제 아들 민호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나눠받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가짜 죽음에 동조하고 침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성공은 모두 아버지를 팔아од은 더러운 돈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날 밤 민호와 혜진이가 사는 지하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 조사 자료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서슬 퍼런 기세에 민호와 혜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제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대신 자신의 새로운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며느리 혜진이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로비용으로 상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며느리를 고객으로 맞이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혜진이는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명품과 돈의 맛에 길들여져 결국 그들의 더러운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비는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모정한 조각마저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숙하고 마음 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악마들을 사냥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보다 더 지독한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남편 강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부터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대포폰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태석과 내연녀가 함께 살고 있는 고급 빌라 주소로 작은 소포 하나를 보냈습니다. 소포 안에는 혜진이와 태석이 호텔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과 당신의 남자가 만나는 여자는 그의 며느리입니다라는 짧은 메모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협박이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작을수록 더 깊고 무섭게 자라는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태석의 주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연녀는 의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태석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했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혜진이의 VVIP 고객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고객 명단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위치에 있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혜진 씨와의 즐거웠던 시간이 곧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그리고 당신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지 말미에 강태석과 오혜진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살짝 흘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선하는 자리에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분노는 혜진이뿐만 아니라 태석에게도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제 칼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 민호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따로 불러내 태블릿 PC의 모든 자료와 남편의 비리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주었지요. 네 아비와 마누라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테냐 아니면 내 편에 서서 네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기회를 잡을 테냐. 민호는 결국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손으로 제 남편과 며느리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용서와 이해를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가장 잔인한 심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강태석, 아니 최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열리는 그 파티는 태석의 성공과 거짓된 삶의 정점을 상징하는 자리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남자가 며느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리즈호텔 2011호입니다. 질투의 눈이 먼 내연녀는 망설임 없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또한 혜진이의 VVIP 고객들에게도 오늘 밤 강태석 회장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는 거짓 문자를 보내 그들을 파티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중앙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제 아들 민호의 눈물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민호는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강태석이 어떻게 죽음을 위장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공범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 혜진이를 어떻게 놀이개로 삼았는지를 흐느끼며 폭로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태석이 영상을 끄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혜진이의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VVIP 고객 명단과 그들의 은밀한 취향 그리고 그들과의 거래 내역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파티장에 와 있던 VVIP 고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것은 제가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찍힌 태석과 혜진이의 정사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현장을 급습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가 부른 기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태석은 내 연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뺨을 맞았고, 혜진이는 VVIP 고객들의 아내들에게 둘러싸여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서 태석과 혜진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연회장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제게는 지난 12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진혼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파티는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유명 사업가, 죽음 위장한 희대의 사기꾼, 며느리와의 불륜 현장 발각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강태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 가족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남편 강태석은 보험 사기, 배임, 횡령, 성매매 알선 등 온갖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사업체는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곁에 있던 내연녀와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거짓된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역시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과 돈, 그리고 젊음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폐륜 며느리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재탄원과 자백이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와 혜진이를 상대로 그동안 저를 속여 갈취한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아들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네 어머니가 아니다. 네가 내게 주었던 상처들을 이제부터 돈으로 갚아나가거라. 기나긴 법적 싸움 끝에 저는 남편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보험금과 아들 내외에게 빼앗겼던 제 돈 5억 원,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제게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가득한 그 집과 그 도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상처를 씻어내고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그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흐르고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과 그들에게서 되찾은 돈으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짓고 그 아래층에는 인생학교라는 이름의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교과서도 시험도 없습니다. 그저 저처럼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길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공간입니다. 평생을 교장 선생님으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이 된 셈이지요. 가끔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곰팡내 나는 지하방 구석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전 남편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신 제 곁에는 제 북카페를 찾아오는 새로운 이웃들과 그들이 들려주는 소박한 인생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아픈 경험을 나눠주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닷가, 찻집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문득 먼저 간 남편의 진짜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록 그는 저를 기만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마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해변을 쓰다듬듯 저의 내일도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저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과 자식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올가매는 가장 끔찍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연자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수만 번 세상을 원망하고 또 수만 번 자신을 탓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남는 대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복수의 화신이 되는 길을 택하셨지요. 그 용기와 지혜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딛고 인생 학교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다른 이들의 상처까지 보듬고 계신 사연자님의 앞날에 부디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연자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연자님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